안녕하세요. 못다 책풀이 못다 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인디워커 이제 나를 위해 일합니다 입니다. 박승호, 홍승환 지음, 열린 책들 출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너무도 당연히 패스트 커리어를 추구해 왔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피라미드의 전망 좋은 데까지 오르기 위해 전력 질주했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진정한 성공의 커리어일까요? 후회할 땐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커리어의 의미를 되짚어 볼 때이고,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바라보나 퇴직 연령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잠식하고 디지털에 능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운이 좋아서 5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나와도 30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0세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나 정력적인 나이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깊이입니다. 빠르게 올라서는 것보다 확실하게 실력을 다져서 회사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직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탁월한 실력뿐이라는 거죠. 회사 안에서 나를 천천히 실력으로 다지는 경력 관리, 곧 슬로우 커리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직장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장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내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직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직장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탄탄한 직업만이 내 삶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슬로우 커리어는 자립적인 직업인, 곧 인디 워커를 목표로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차별성을 갖춰서 회사 안에서도 자립적인 전문가로 일하고 퇴직 후에도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자립적인 직업의 시대 1장, 2장은 사색한다 내 안에 위대한 나, 3장은 기다린다 인디워커로 가는 수련, 4장은 단식한다 두려움에서 깨달음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장 자립적 직업인의 시대. 진로가 미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커리어가 미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디워커들에게 직장은 미궁에 가까운데 이 미로와 미궁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미로는 여러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출구를 찾기 어렵지만 미궁은 모든 길이 중심으로 수렴했다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 어느 길로 가든지 출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로는 출구를 은폐해서 길을 헤매게 만든 장치인 반면에 미궁은 천천히 에둘러 감으로 정신을 새롭게 고양하는 구조라는 거죠. 한마디로 미로가 방황의 상징이라면 미궁은 재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더라도 이 미궁의 길, 탁월함에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나를 부르는 길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미로 같은 공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길을 충실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이 끝에 푸른 바다가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실타래가 불필요해지듯이 이 책도 손에서 놓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커리어는 왜 달라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일이
보람이 없었고 혼자 틀어박혀서 연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B는 지금 하는 일은 싫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A는 희망하는 직무를 맡았음에도 빨리 돌아갔고 B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A는 보람을 원했지만 자신이 무엇의 보람을 느끼는지 알지 못했고 그가 원했던 보람은 만져지지는 이런 성과나 성취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고 다만 자신이 싫어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알았던 거죠. 반면 B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어떤 직무에서건 자기 강점을 활용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일의 보람은 결과로 따로 나왔죠. 이런 A와 B의 진로는 자신이 원하고 잘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통찰로 갈렸습니다. 결국 자기 이해라는 게 이 진로를 향한 결정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취준생보다 회사에 다니는 재직자들의 불안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취준생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터널 끝에 출구가 있어 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재직자들은 직장생활 이후의 전망이 그렇게 쉽게 그려지지 않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일상의 활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 단테가 신곡에서 묘사하는데요. 지금 하는 일이 비전은 흐릿하고 보람은 적고 또 보상도 신통하지 않아서 떠나고 싶어 하죠. 그렇게 수많은 직장인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가질 때만 힘이 유용한 원동력이 되죠. 힘의 방향성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나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런 자기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죠. 청소년 시절 우리가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슨 직업을 가질까였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선택권은 자유가 아닌 혼란과 무기력을 초래합니다. 바로 이 선택의 역설인데요. 이런 방식의 맹점이 뭐냐면 내면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꿈은 열정을 주지 못합니다.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서서히 이 왜라는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변리사가 되었고 또 몇 년이 흐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나랑 잘 맞지도 않는데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이 많은 직장인들의 고민인데요. 이 공허감의 원인이 바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what이 아니라 why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나는 그 일에 끌리는지, 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지 묻는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모든 진로 탐색은 바로 나에서 출발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외부가 아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움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표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내면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런 외부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질문은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진정 나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를 질문해 보라고 릴케가 말했듯이 질문을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그 질문의 해답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옵니다. 1872년 미국 서머스 카운티의 텔컷에서 터널 뚫는 공사가 시작됐대요. 그런데 그때 발명된 기계가 바로 증기 드릴이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반발이 심했고 그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 노동자였던 존 헨리가 증기 드릴하고 경쟁을 했대요. 그래서 꼬박 24시간 동안 터널 뚫기 대결을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둔 존 헨리. 동료들은 환호성을 부르며 기계보다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날 탈진해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산업시대 도래라는 거대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죠. 이후에 인간의 육체가 담당했던 이런 일들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빠르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육체에서 지식으로 이동시켰죠. 그렇게 해서 블루 칼라의 시대는 저물고 화이트 칼라의 시대가 문이 열렸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면 지금 존 헨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대결이 다시 벌어지지 않나를 봐야 합니다. 구글의 알파고는 세계 바둑 최강자 이세돌과 커제 등에 연이어 승리했죠. 바둑은 경우의 수가 지구의 원작의 수보다 많아서 인간 지성의 마지막 영역으로 여겼지만 더 이상 아니게 되었죠. 이렇게 미래의 인공지능이 빼앗아갈 인간의 자리는 어딜까요? 다행스러운 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지성에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주로 이성과 논리 영역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체스와 바둑, 퀴즈쇼가 모두 논리적 사고를 주로 다루는 잔해 게임이라는 걸 주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과 상징 영역인 운에는 컴퓨터가 아직 쉽게 점유를 못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노동의 뇌의 왼쪽에서 오른쪽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데니얼 핑크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키워드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를 꼽았는데요. 이 6가지 모두 운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인공지능이 쉽사리 흉내내기 힘든 바로 이 창조성 시대로 이동할 것입니다. 창조성은 직업 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죠. 새 시대에는 직업조차 창조의 대상이 됩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많은 직업이 대체되거나 사라지겠지만 또 많은 직업이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맞춤 직업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욕구도 점점 더 분화되고 그에 맞춰 수많은 틈새 시장이 조성되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앱 개발자 같은 IT 분야뿐 아니라 예를 들면 수제 맥주 전문가, 애완동물 행동 교정사,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농촌 관광 플래너 등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의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직업을 내 자신이 맞게 재단할 수 있는 시대.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 찰스 핸디는 우리에게는 인간이 경험한 일에 최초 일에 맞추는 대신에 인생에 맞춘 일을 창출할 기회가 생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리어 전략 역시 창조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명 연장, 이게 메가 트렌드죠. 수명 연장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조기 퇴직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게 되죠. 평균 퇴직, 이 직장인이 2020년에 현재 평균 퇴직이 연령이 49세랍니다. 당신이 만약 49세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운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49세를 전후로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면 이후 살아갈 날들이 거의 살아온 날들만큼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 세월들, 직장을 나온 후 4, 50년 동안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한 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연금은 터무니없는 수준이 될 거고요. 웬만한 저축으로도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퇴직 후에도 30년은 더 일하는 50년 커리어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재능 공유 플랫폼 크몽 1억 이상 거래한 판매자는 2018년까지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곳 판매자 중에 90%가 다 투잡맨이었다고 합니다. 또 성공한 유튜버를 인터뷰한 책 유튜브 젊은 부자들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성공한 유튜버들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주제를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다룬 분야에 결합해서 진화시키고 스스로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는 능력, 바로 이것이 관건인데 인디워커는 직장 경력이 아니라 직업 경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나를 고용하라. 왜냐하면 나는 이 분야의 차별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 기업이 나를 고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행여 다른 사람이 나를 고용하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나는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곧 직업인이다. 인디워커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디워커가 되는 선결 조건은 바로 나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 100년 인생에서 트렌드가 몇 번이나 바뀔 거라고 하죠. 유망 직종이 아니라 유행 직종이 있을 뿐이랍니다. 앞으로 유행 직종보다 자기 이해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그 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직장인이 맞이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흑사병 때 정치, 경제뿐 아니라 유럽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놨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노동인구가 줄고 지주계급이 몰락하고 봉건주의가 무너졌어요. 또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만남을 기피하고 공동체 의식은 약해지면서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존자들의 금욕과 절약을 던져버리고 세속적인 욕망과 탐닉함에 따라 패션, 음주 또 이런 상업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세계도 달라지겠죠. 우선 많은 미래학자들은 흐름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없던 흐름을 만들어냈다기보단 이전부터 존재하던 트렌드 속도를 훨씬 빨라지게 했죠. 경제는 급성장하는 분야와 폭락하는 분야로 나뉘는 K자형이 양극화됐고 의료, 제약, 유통, 전자상거래, 원격산업 등 성장하는 반면 대신 서비스와 해외여행 등의 분야는 워낙 크게 상처를 입어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소득 역시 서비스업이나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 그 중에서도 하위층 소득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 양극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점은 거시적인 전망보다 우리 개인의 직업에 대한 미시적인 예측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장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무엇보다 근무 형태는 유연해집니다. 이 재택근무 이제 앞으로 진지하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재택근무가 모든 직종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 이 재택근무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 역시 진행 중인데요.
이 재택근무를 해도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비용과 만족도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으니 어, 훨씬 뭐라고 할까? 효율적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재택근무는 장점이 많죠. 임대료와 유지비 이런 것들이 여러 비용을 아낄 수가 있죠.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직률이 낮아지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도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안타깝게도 대량 실업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밀레니얼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에 사람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30대 후반의 나이이고 임직원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앞으로 4, 5년 후면 직장인의 70%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이 세대의 큰 특징은 워라밸, 일의 재미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요. 디지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대의 가치관은 청년기의 세대 경험에 크게 좌우됩니다. 젊은 시절에 경제부흥, 새마을운동을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는 출세 지향적이고 5.18 강주항제 등을 통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386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X세대, 이 문민정부, 또 서태지를 경험한 세대죠. 문화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 세대들은. 그런데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들은 디지털, 인터넷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자란 세대이며 디지털에 능하고 사고방식도 디지털적이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선배들이 업무적으로 더 압도하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막강한 실력으로 이제 앞으로 더 조직을 접수하게 되겠죠. 늘 자신의 꿈과 생계 사이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버텼던 밀레니얼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변화는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언택트 환경에 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일터를 장악하고 낡을 대로 낡은 직장 문화도 점차 무대 뒤로 퇴장합니다. 코로나가 몰고 올 변화와 시대적 메가 트렌드,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는 세 줄기가 합쳐지며 인디워커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100대 시대, 유연한 근무 환경, 대량 실업 등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환경에서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인을 요구하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지만 자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커다란 기회입니다. 인디워커에게는 최적의 시대인 거죠. 관건은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인과 직업인을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회사에서 일하건 혼자 일하건 똑같이 실력을 발휘하는가? 또 효율성이 떨어졌나 점검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업인이 아닌 직장인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직장일수록 역량보다 회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재능 공유 마켓에 내 기술을 판매한다면 무얼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래요. 금온과 순고 같은 재능 마켓, 또 클래스 101 등의 강의 시장에 당신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볼 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거나 살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직장인인 것입니다. 20년을 일해도 시장에 팔 수 있는 필살기가 없다면 그 이유는 직장에서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른 차이라는 거죠. 이 능력을 입증하려는 사람과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 이 중에 누가 더 전문성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입증하려는 직장인은 본인의 능력보다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려고 애쓰느라 능력 개발에는 소홀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또 후배가 요청하지 않을 때도 가르치려 들고 질문할 때도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음으로 본인의 위상을 높입니다.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은 리액션입니다. 반면에 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후배를 포함해 누구에게든 배우고자 하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하네요. 이들은 수동적으로 리액션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액션합니다. 인정 동기와 향상 동기 중에 어떤 직장인이 조직을 벗어난다고 나서도 인디워커가 될지는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슬로우 커리어, 인디워커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화로 바빠진 시대에 패스트푸드는 인기였죠. 정확하게 이 부합하는 식품입니다. 빠르게 사람들이 먹는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농경사회는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일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요. 이 산업화가 업무가 쪼개지고 균일화되면서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자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인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남들보다 빨라야 살아남는 이런 패러다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함께 패스트 캐리어가 탄생한 거죠. 패스트푸드가 건강과 미각을 해치는 것처럼 패스트 커리어 역시 번아웃을 초래하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게 익숙해지면 뭔가 자극적인 맛, 조미료에 중독되듯 패스트 커리어는 승진, 연봉, 외적 보상에 집착하며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슬로우 푸드 운동이 먹거리에서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느리게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런 식습관을 넘어서 우리의 직습관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에게 충실하며 그 과정이 행복한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잘하는 일을 자신의 방식으로 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커리어를 추구하고 슬로우 커리어는 깊이를 지향하는 커리어로 내공을 쌓으며 점차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인디워커가 취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슬로우 커리어는 때로는 져주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길 필요가 없어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직 안에서 자기답게 자립하는 커리어는 장기적으로 조직 안에서 자기다운 일로 자립하는 경력이 바로 슬로우 커리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업을 바라보는 것인데 자이든 타이든 직장인은 50대에 직장을 나와야 하고 이후 30년을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 실력을 닦아서 그러니까 무조건 직장을 박차게 나오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뭔가 확실한 전문성을 쌓고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확실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 이런 직장이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여러 실험을 월급 받으며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사람과 부딪혀 볼 수 있고 새로운 업무를 통해 잠재력을 깨닫기도 하고 인디워커는 회사를 수련장 삼아서 빠르게 전문성을 키워나갑니다. 세 번째는 슬로우 커리어는 자기다움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스스로 좋아하고 잘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든 탁월함에 이르기 어렵죠. 그래서 자기 탐색은 적어도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강점, 나는 무엇에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라는 소망, 이를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라는 가치관, 이 세 가지 질문의 접점이 곧 나입니다. 인디워커는 왓을 통해 통찰하는데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자립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을 떠나 창업하는 독립과는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자립적으로 일을 주도하고 문제 해결에 앞서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what, 대다수의 지식 근로자는 how에 집중하는 데에 비해 최고 경영진은 what을 통찰하고 경영합니다. 이렇게 인디워커는 이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자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슬로우 커리어가 오래 성장하는 길입니다. 인디워커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의 씨앗이 꽃을 피우기까지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하듯 인디워커 또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꽃피는 시점이라든지 또 각자의 리듬마다 다른데 슬로우 커리어는 자신의 속도대로 무르익어가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이 인디워커의 세 가지 핵심 역량은요. 일단 타석에 한 선수가 배트를 들고 서 있습니다. 관객도 감독도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공이 날라왔는데 정말 치기 좋은 코스였는데 투수가 아차 이랬답니다. 타자는 배트를 휘두르지 않아서 감독은 답답한 나머지 외쳤어요. 아니, 저 친구 뭘 기다리는 거야? 이봐, 뭘 기다리는 거야? 타석에서 선 선수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뭘 기다리냐고? 내가 기다리는 건 25일이야. 네, 25일은 그의 월급날이었던 것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기다립니다. 무가치해 보이죠. 직장 생활이 보람도 기쁨도 없고 지겨운 일에 되풀이가 되고 상사의 과도한 요구, 자신이 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죠. 그렇게 되면 통장에 월급이 따박따박 찍히게 됩니다. 다시 그 순간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직장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열정을 체크하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낼 용의가 있는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기꺼이 돈을 쓴다. 산을 오르는 두 남자 중 하나는 취미로 산을 타는 등산가이고 다른 한 명은 정산에서 음료수를 팔러 가는 장사꾼입니다. 또 배낭의 무게도 비슷하고 코스는 동일한데 등산가는 입장료를 내며 콧노래를 부르고 장사꾼은 연거푸 한숨을 쉽니다. 만약 지금의 직무를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전혀 없다면 지금 하는 일이 품삯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을 내고서라도 지금 일을 하고 싶다면 네, 당신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우픈 현실, 대기업에서 부장직을 끝내고 정리해고된 중년 남성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장으로 들어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면접관이 당신은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남성은 자신 있게 대답했죠. 네, 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퇴직 후 나는 30년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디워커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시타르타는 세 가지 능력이 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색하는 능력이래요. 눈을 내부로 돌려서 자기 안에 빛나는 씨앗을 발견하고 이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풍성한 재료를 스스로 탐색하는 것이 인디워커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둘째는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했다고 섣불리 퇴사하기보다 회사의 능력을 심화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 돈 벌며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 학교 같은 곳, 협업을 배우고 비즈니스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세 번째는요, 인디워커의 마지막 핵심은 단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해서 두려움을 이긴다. 존재욕과 소유욕을 현명하게 구분하고 큰돈을 쓸 필요가 없어져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런 소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활동, 소모적인 관계, 걱정과 불안, 생활 패턴 등 단순화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단식은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바로 사색하다입니다. 내 안에 위대한 나. 직장에서 천직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낡은 시대의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돌려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뒤로 하고 나라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나를 깊이 통과할 때 천직의 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커리어 퀘스트, 천직을 향한 길입니다. 인디어커로 성장한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을 통해 자신의 천직에 접근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질문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관련된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후 현장에 가서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힌트를 얻고 프로젝트성 작은 실험을 반복합니다. 이 커리어 퀘스트를 질문과 독서는 사색의 영역, 그 다음 만남과 실험은 실행의 영역, 안으로 성찰하고 밖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깊은 나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단계로 커리어 퀘스트는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통해 내면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종이 위에 내가 생각하기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종이에 적으면 산발적인 생각이 정리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숙성돼서 스스로 길을 찾고 소망과 재능,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사색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 부분, 나는 무엇에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또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지? 재능,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나? 가장 빛나게 재능과 개발된 능력은 무엇인가? 가치관,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직업에서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진지하게 사색해 보는 거죠. 이런 한 달 정도 이 질문과 함께 생활을 하면 아침에 깨고 나서 하나의 질문을 품고 일하고 밤에도 같은 질문을 안고 잠드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불현듯 중요한 실마리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꼭 기록해서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3가지 질문에 당분간의 삶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2단계는 책을 통해 삶의 이상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영감을 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투자가 워런 버핏은 대학교 3학년 때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나서 그를 찾아가 제자가 되고 함께 일하고 같이 투자에 눈을 떴습니다. 헨리 소로는요, 20살에 에머슨의 자연을 읽고 월든숲에 오두막을 짓고 생활하며 마음으로 꿈꾼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책은 바다를 건너 인도의 간디에게로 이어진 다음에 간디의 핵심 철학인 사티아그라하 비폭력 저항운동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영감을 주게 되죠. 이 한 권의 책이 갖는 힘이 이토록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서 단계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책을 보고 꿈에 부풀어 현실을 등지는 순간 몽상으로 전락합니다. 지나친 몽상가는 외로운 투사이죠. 가령 세상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직업을 찾아 헤매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요, 지식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만남을 꼭 해야 합니다. 커리어 퀘스트의 바로 3번째 단계인데, 책을 읽고 사색하다 보면 워렌 버핏과 헨리 소로우가 그랬듯 마음이 끌리는 분야나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관심 가는 분야에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책을 출간했다면 출판사에 연락해서 연락처를 얻고 대중 강연이나 SNS, 유튜브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만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주제를 공부하는 인터넷 카페나 위즈돔, 온오프믹스 등 모임 플랫폼의 온라인 모임도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만나서 확인해야 하는 건 2가지. 바로 무대 뒤야 새로운 무대입니다. 먼저 화려한 무대 이면에 가려진 무대 뒤의 어둠과 고충, 그 무대에 서 있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 등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듯 작게 실험하는 게 이제 바로 4단계입니다. 이 4단계에서는 작은 실험이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이기보다는 위험 부담이 적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가볍게 시작하는 겁니다. 작가를 꿈꾸며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글쓰기 플랫폼에 글을 쓰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거죠. 심리학자 존 크럼볼츠는 계획적 우발성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커리어의 80% 이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커리어를 만드는 대신에 개방적인 자세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할 때 그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론을 종합해 보면 커리어야말로 작은 실험에 딱 맞는 주제입니다. 작은 실험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9,000번 이상의 실험을 했죠. 만일 1만 가지 이상의 방법을 시도하는데 모두 효과가 없다고 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한 가지 방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때마다 한 발짝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에디슨은. 작은 실패는 어떤 경우든 다음 단계를 위한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작은 실험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스팔트에 떨어져 죽겠지만 일부는 바로 흙에 떨어져 싹을 틔우죠. 이 4단계 커리어의 퀘스트 끝은 다음 처음으로 이어져 원형의 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 실험으로 알게 된 자신이 새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처음 돌아가던 원이 깊어질수록 좁아지고 점점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 지점이 바로 당신의 천직입니다. 사이클을 유념하고 각 단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천직으로 가는 길은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를 찾기 위해 퇴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아직은 말리고 싶다고 하네요. 현장을 떠난 사색은 기쁨을 줄 순 있지만 통찰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사하여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요, 현장에. 그렇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현장에서 일하며 질문하고 독서하고 만남하고 실험하고, 이 질문, 독서, 만남, 실험 과정 사이클에 나를 대입해보고 내가 소홀히 할 수 있는 활동은 없나, 단계를 뛰어넘고 성급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없나, 이런 것들이 점검하다 보면 점점 천직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살펴볼게요. 나는 언제 살아있음을 느낄까요?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 폴 고갱, 30대 중반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 26이라는 늦은 나이에 그냥 가볍게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 그 이전까지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환희를 느꼈다고 합니다. 마침내 35이 되던 해, 네, 고갱은 매일 밤 매일 나는 그림만 그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다음에 전업 화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갱의 삶에서 분기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상태를 찾는 것, 우리가 몰입하는 것, 기분 좋은 떨림, 여운이 오래 남는 것들에 물음표를 달아야 합니다. 이 소확행은 무엇인가? 희열은 사람마다 그 입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손수 내린 커피 한 잔이, 또 누군가에게 작은 노트에 적어간 이 내밀한 글이, 또 쨍하게 맑은 산 정산의 차가운 공기가, 나무를 뚝딱이며 만들 때 고요한 침묵, 이런 살아있음을 황홀로 통하는 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순간의 느낌을 관찰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습은 꽃피는 과정처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공명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몰입입니다. 인디워커는 자신의 몰입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천직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뭔가 몰입할 때 우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몰입 중에 시간은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도 갑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은 자의식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느낌이 사라지죠. 몰입해서 자아가 사라진 만큼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은 빈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채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종이 한 장을 꺼내셔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몰입한 장면, 내가 가슴 뛰게 됐던 장면,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린 다음에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나요? 당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은 무엇인가요? 별다른 이유 없이 예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공간에 있을 때 충만함을 느끼는가요? 지금껏 가장 큰 감동을 준 여행지는 어디며 그곳이 왜 그토록 좋았나요? 가장 가고 싶은 나라와 도시는 어디인가요? 당신의 주의를 잡아끄는 사물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가졌을 때가 행복했나요? 미래에 꼭 소유하고 싶은 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당신은 주로 어떤 물건에 끌리고 특히 그 물건이 어떤 특성을 끌렸나요? 직접 만나거나 책이나 영화, TV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 중에 끌렸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그 인물 특징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담고 싶은가요? 네, 이런 것들을 함께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작고 구체적인 것 위에 위대함이 시작됩니다. 시는 세부적인 것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에 신성을 불어넣고 싶다면 그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욕망이 아닌 소망을 따라라. 세상에는 두 종류 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망, 다른 하나는 욕망. 소망은 바탕이 내면에서 비롯된 본래 자기에 있고요. 욕망은 기반이 외부에서 밀려 들어온 비본래적인 자기에 있습니다. 욕망은 사회적으로 만드는 이런 원트를 기반으로 하죠. 많은 이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걸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많은 이들이 남과 비교하며 이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하는 끝없이 욕망의 사이클은 도는 반면, 소망은 지극히 개인적인 라이크를 기반으로 하고 남과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내밀한 즐거움에 집중하는 거죠. 직장인은 승진과 연봉 등 일반적인 욕망에 집착하나 인디어커는 일에서 느껴지는 만족감, 즉 소망에 집중합니다. 욕망과 소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소망과 욕망을 죽음 앞에 가져가 보는 거죠. 죽음 앞에서 요란한 욕망들은 벗겨져 버리고요. 가장 본질적인 소망만 남게 됩니다. 5년 후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걸 여전히 내가 원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5년 후 죽는데 스카이다이빙이 무슨 의미가 있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는 게 소중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가짜 씨앗, 즉 욕망입니다. 근데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년 후 죽는다고? 그렇다면 죽기 전에 무조건 스카이 다이빙은 꼭 해봐야지. 라는 외침이 들린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꿈, 즉 소망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죽음 앞에서 퇴색하는지 여부에 따라 욕망과 소망이 갈린다는 거죠. 소망은 과정 중심적입니다. 그 일을 하는 행위 자체가 좋은 것이고 설레고 기쁨이 늘 따라다닙니다. 소망은 우리를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고 밤에 잠드는 걸 미루게 만들죠. 여행의 목적이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인 것과 같습니다.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보상을
얻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죠. 반면 욕망은 일의 마지막에 얻게 되는 성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취할 때까지 기쁨은 유보되고 맙니다. 5년 후에 확실한 죽음. 이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성과를 허물어뜨리는 대신 하루하루 과정의 즐거움에 집중하도록 이끄는 것, 이 죽음을 통해 쭉정이와 진짜 씨앗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의 세 가지 유형을 걸러내라고 합니다. 하나는 유사 소망입니다. 예를 들면 서태지의 스노보드가 멋져서 나도 서태지처럼 멋져 보이기 위해 스노보드를 따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사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대 위에만 보는 꿈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뭔가 이렇게 동경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집착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상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에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집착은 중독처럼 쉽게 떨어지기가 어렵고 어릴 적에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느낄 때 이 돈에 대한 욕망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채워진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행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무한히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게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친구 숫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꿈 씨앗들을 모두 펼쳐놓고 일련의 질문을 통해 걸러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품을 만한 것인가? 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특정 한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꿈은 아닌가? 세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단지 누리게 될 혜택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는가? 네 번째는 중독성입니다.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믿는 것은 아닌가? 욕망이 아닌 소망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루하루 자신만의 특별한 여정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로 변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능,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능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 감정, 행동의 반복적인 패턴이고요. 또 눈, 코, 입 다 다르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듯이 우리는 각자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에 대한 네 가지 오해를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재능은 선택된 소수만의 받은 신으로부터의 선물로 여기는 것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강점을 같은 것으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재능과 강점은 밀접하지만 동일한 건 아닙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강점은 꽃과 열매고 재능은 씨앗입니다. 강점의 정의는 재능 곱하기 그 다음에 노력, 지식과 기술, 경험인데요. 즉 재능이라는 씨앗을 적절한 환경으로 노력하고 정성껏 키울 때 비로소 열매인 강점이 됩니다. 다만 씨앗 없는 자라는 나무가 없듯 치열한 노력 이전에 재능부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오해는 재능이 직업과 1대1로 매칭된다는 착각입니다. 흔히 화가가 되기 위해 재능, 과학자 재능, 경영자 재능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작가들 보니까 글 쓰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가들의 글 쓰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뛰어난 작가일수록 고유한 스타일이 두드러지고 바로 그 점이 차별성이고 실력인 거죠. 어떤 작가는 분석적이고 어떤 작가는 감정이입을 잘하고 어떤 작가는 생생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가도 있습니다. 이 글쓰기는 하나의 재능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재능은 직업, 왓을 결정하지 않고 다만 일하는 방식, 하우를 결정할 뿐입니다. 재능은 이전 가능해서 하나의 재능을 여러 활동과 역할에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해는요. 재능이 있다면 일찍 발견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 활동하는 신동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이 대다수의 신동들이 한쪽 분야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감정, 행동의 패턴 중에 신동들은 주로 행동의 패턴, 즉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 국한됩니다. 이런 분야의 재능은 몸을 사용하거나 작품 형태로 쉽게 드러나기에 타인과 비교하기가 쉬운 거죠. 반면 생각, 감정의 패턴은 비교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뇌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이 눈으로 볼 수 없고 타인과 비교가 되지 않으니 대부분의 경우 남들도 이 정도는 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능을 발견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검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점 발견 검사, 다중지능 검사, MBTI, 애니어그램, 교류 분석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다각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상담으로 진행을 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심층 분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재능을 어떻게 심화해야 할까요? 자기 관찰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재능이라 할 만한 걸 찾아내면 됩니다. 자기 관찰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이 재능 발견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실마리는요, 바로 첫 번째는 학습 속도입니다. 늦게 시작해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재능, 있다는 증거거든요. 두 번째는 타인 칭찬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재능이 있구나를 알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과입니다. 이 실패 경험도 재능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했는데 즐겁게 또 실패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재능 관찰할 때 다각도로 자신을 조망해보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입체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시각만으로 완전하게 형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자신을 여러 각도로 들여다보고 재능의 세부 묘사를 채워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직업의 가치, 나는 왜 일을 할까요? 일은 우선은 이 세 가지 우선순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는 먹고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일단 경제적인 게 필요해서고요. 두 번째는 존재입니다. 자기 존재의 표현의 수단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바로 공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충족에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이 생존과 존재, 공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직이란 무엇일까요? 천직은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을 천직이라 부르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천직은 밥을 해결하고 존재를 빛나게 하고 세상을 공헌하게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밥, 존재, 공헌. 이 중에 내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중시하나 모르면 내면에 커다란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고 여러 모임을 참석하고 또 다녀보고 쫓아다녀보고 또 자녀에게 정성을 쏟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얻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허감만 더 커집니다. 때론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도박이나 게임, 약물, 술 등에 의존하기도 하죠. 중독은 그게 무엇에 대한 것이든 빠지면 빠질수록 소모적이 되고 갈증이 커집니다.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체험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방향성, 삶의 정수를 담은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은 한때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죠. 간디는 변호사로 처음에 법정에 섰을 때 수줍음과 무대공포증으로 말 한마디 못한 채 법정을 도망쳐서 변호비를 반납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이후 주로 서류 업무만 처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젊은 변호사였던 링컨은 독서를 즐겼고 익명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실었다가 한 정치가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띄는 개인의 화려한 업적은 바로 무대 위의 한 양상일 뿐, 무대 뒤를 들여다보면 미성숙과 시행착오로 점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를 평범하거나 그만도 못한 모자란 사람이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반인과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삶의 한 시점에서 평범과 비범 사이에 놓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인간이 위대함으로 가는 변곡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저자가 전작 위대한 멈춤이라는 이러한 책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결국 삶의 본질적으로 바꿔낸 게 바로 이 방향성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디로 나아가는지, 왜 그 방향성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고 타인과 함께 나누는 인생, 나는 꿈이나 삶 속에서 강한 음성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요? 나를 나답게 하는 문장, 내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화두 삼아 스스로를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재능, 내 소망, 내 가치를 적어보고 그 흐름을 짚은 다음에 이 안에서 방향성이 그냥 압축이나 요약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꿰뚫는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혼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고, 침묵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내면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치가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디워커들은 자신만의 한 문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동기에 충만해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영속적인 회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또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미래학자 데니얼 핑크는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좀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리 코틀러는 마케팅의 눈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다를 자신의 방향성으로 꼽았대요. 이 방향성을 발견한 날이야말로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날이고, 방향성과 함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1, 2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3,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플이었습니다.